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김신혜 작가님의 에세이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렇지 않구나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나와 좀 더 친해지길 바라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내가 되길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있는 에세이입니다. 작가는 스트레스로 인해 손가락이 아픈 상황을 겪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했는지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를 가장 잘 알고 또 알아주어야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평생 나와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할 존재도 바로 나이니까요. 그런 소중한 나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나를 조금 더 사랑해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책 속의 많은 좋은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반성보다 연민.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흔히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할 때마다 반성한다. 다만 반성했다는 사실을 금세 까먹거나 실수를 앞두고 그게 실수라는 걸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내가 그렇다. 나는 반성 덕후다. 반성이 특기이자 취미다. 책을 읽다가도 문득 반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불현듯 반성한다. 영화를 보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반성한다. 세상은 반성한 일로 가득하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쪼개서 반성하고 반성할 만한 것을 굳이 찾아가며 반성한다. 그렇다고 해서 올바르고 건강하게만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인 것이, 대부분의 반성이 더 나은 행동과 더 나은 나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덕후가 하는 대부분의 활동이 취미생활 혹은 자기만족에 머무르는 것처럼 반성 덕후인 나의 반성 역시 그 선에 머물러 있다. 그저 스스로 반성하는 내 모습이 좋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굳이 반성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별로다. 반성을 취미로 하고 있는데 진지하게 접근해 오면 곤란하다. 이를테면 평소 주변 어르신들은 불안정하게 사는 것 같은 나에게 다양한 조언을 하신다. 결혼을 왜 안 하냐는 말도, 그 일을 해서 먹고 살 수나 있느냐는 걱정도, 부모님께 걱정 끼치지 말라는 조언도 다 나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묘하게 기분이 가라앉는 건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를 한 번 더 돌아보게 했다. 그래, 나는 좀 이상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부족한 것 같아. 더 제대로 된 인간이 되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삶을 청산하지도 못했고 여전히 부족하기만 할 뿐더러 제대로 된 사람이 되지도 못했다. 그건 곧 그분들의 조언이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이를 바탕으로 이어진 내 반성 역시 딱히 효과가 없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다지 큰 의미 없는 조언 듣기, 반성하기 앞에서 씩씩해지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러던 중 책을 읽다가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했다. 알아서 반성하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자기 반성 말고 이게 필요할 것 같았다. 그건 바로 자기 연민이었다.
우리는 연민을 누려야 마땅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스스로에게 연민을 베풀어야 한다. 자기 연민은 스스로에게 베푸는 동정심이다. 더 성숙한 자아가 더 나약하고 방황하는 자아에게 고개를 돌려 위로하고 다독이며 다 이해한다고.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그저 오해받은 것뿐이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책을 읽는 동안 또 한 번 반성하고 말았다. 그래, 나는 스스로를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 반성할 게 없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매일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굳게 믿고 살았지. 내가 나를 보는 대로 남들도 나를 봐준다는 말은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건가? 내가 이렇게 나를 채찍질하면서 살고 있으니 남들도 나를 채찍질하게 되는 건가? 반성을 취미로 하면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 가끔 스스로 하는 반성에도 멘탈이 털리곤 한다. 그런 나에게 또 반성하라고 다그치는 사람도 있으니 때로는 코너에 몰린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는 취미를 좀 바꿔볼까? 반성의 시간을 연민의 시간으로 채워볼까? 잘 보이고 싶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듯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러듯이 나에게도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다. 이제껏 잘 살아왔다고 칭찬해주는 거다. 그동안 고생했다고 다독여주고 걱정 말라고 위로해주는 거다. 이제껏 잘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서로 좌절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나라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뭐야. 여기까지 쓰고 나니 갑자기 눈가가 시큼해진다.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던 말을 나에게 들었을 뿐인데 목 안쪽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찔끔 난다. 뭐야 이거. 혼자 방구석에 앉아서 혼자 울고 뭐 하는 거야. 뭐야 진짜. 왜 이래. 참. 모기는 왜 이러기는. 나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했다. 위로받고 칭찬받는 거. 그런 거 없어도 잘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아니었던 거다. 난 여전히 약하고 서툴고 그래서 따뜻한 다독임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창피하긴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그동안 나에게 필요했던 건 자기 반성이 아니라 자기 연민이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수밖에. 당분간 반성은 끊어봐야겠다. 그저 이런 나를 불쌍하다고 여기고 실컷 토닥이면서 지내봐야겠다. 혹시 모른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남들도 나를 그렇게 봐줄지도. 내가 나에게 다정한 만큼 남들도 나에게 다정해질지 모른다. 엄마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아. 한 엄마가 있다. 그는 툭하면 변덕을 부리고 혼자 불쑥 화를 내다가 멋대로 풀어져서 딸을 안고 달래며 억지로 화해를 시도한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딸이 모아둔 세뱃돈으로 피아노를 사버리고 정작 딸은 배우고 싶어 하지도 않는 피아노 학원을 억지로 다니게 한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딸을 명문 사립중학교에 보내겠다며 입시 지옥으로 끌어들이고 빡빡한 일정에 힘들어하는 딸에게 너를 사립중학교에 보내느라 얼마나 큰 돈을 썼는지 아느냐며 불같이 화를 낸다. 중학생이 된 딸은 우리 엄마는 이상해 라는 친구들의 귀여운 푸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엄마는 진짜 이상한데 라는 생각에 쉽사리 말도 꺼내지 못한다. 그리고 늘 자신을 컨트롤하려는 엄마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고 결국 자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간다.
강렬한 제목에 이끌려 보게 된 다부사 에이코의 만화 엄마를 미워해도 될까요? 인생에 꼬박꼬박 회방을 놓는 엄마 때문에 고생하는 딸 에이코의 이야기다. 만화를 읽으면서 내내 마음이 아렸던 이유는 이런 불행을 경험하는 딸이 이 사람 하나뿐일까? 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 역시 엄마와 딱히 동글동글한 관계가 아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딱히 좋지도 않은 사이다. 예전에는 엄마랑 같이 시간을 보낼 기회가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엄마와 나는 그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 하지만 나랑 다르다는 이유로 안 좋아한다고 말하는 건 성급하고 뒤통수도 따가운 일이기에 엄마와 거리를 좁혀보려 했다. 물론 엄마도 그러셨을 거다. 하지만 우리는 딱히 큰 싸움도 없이 그렇다고 달달한 소통의 과정도 없이 늘 평행선을 달리는 느낌이다. 이야기를 하면 잘 안 통하고 대화가 길어질수록 얼굴을 붉히게 되는 사이. 그래서인지 섣불리 말을 꺼내기가 뭐해서 점점 진심을 얼버무리게 된다.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 엄마랑 나는 안 맞는구나. 그러면서도 누가 엄마랑 가깝게 지내는지를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망설이면서도 조금 찜찜한 마음이 든다. 어린 시절 내내 엄마에게 시달려온 에이코는 성인이 되어서 엄마와 비슷한 남자를 만나게 된다. 남자친구는 늘 에이코에게 웃는 얼굴을 하면서도 화가 나면 돼지, 죽어버려 라는 폭언을 일삼고 에이코의 결정과 선택을 못마땅해 한다. 그를 대할 때마다 자꾸 엄마의 모습이 겹쳐지며 비참함을 느끼지만 에이코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었다. 새로운 남자와 결혼해 아이를 갖게 된 에이코는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비로소 자신만의 삶을 살기로 시작한다. 그러면서도 내내 자신은 나쁜 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엄마 아빠와의 재회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떨리고 몸이 아프다. 불쑥 찾아오는 불안감으로 아무 잘못 없는 남편에게도 사소한 일로 분노를 터뜨린다. 급기야 에이코는 정신과를 찾고 사연을 들은 의사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그동안 어처구니 없는 부모로부터 자신을 지켜온 겁니다. 그걸 혼자 싸워내다니 대단하군요. 당신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진료를 마치고 나서는 이렇게 덧붙인다. 부모를 만나지 않으면 돼요. 이제 여기 올 필요도 없어요. 에이코는 그제야 자신에게는 부모님 없는 인생이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자신만의 인생에 적응해가는 에이코의 모습에 자그만 용기가 생겼다. 에이코처럼 나에게도 나만의 인생이 있다는 걸 새삼 떠올리며 슬쩍 주먹을 쥐게 되었다. 나는 어른이다. 나에게는 내 일이 있고 내 공간이 있고 나만의 관계가 있다. 비록 다른 딸들처럼 엄마랑 찰떡같이 지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스스로 납득할 만큼의 삶을 살고 있다. 책을 다 읽고는 책 제목이자 에이코의 애절한 질문이기도 한 엄마를 미워해도 될까요? 에 대해 이렇게 대답해주고 싶었다. 응, 그래도 되지 뭐. 엄마를 미워하는 딸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서늘함은 엄마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믿음에 있다. 하지만 꼭 그럴까? 엄마와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야말로 엄마와
딸의 관계를 바로 볼 수 있다. 엄마도 이상한 사람일 수 있다. 내가 이상한 딸일 수 있듯이 말이다. 엄마와 딸은 서로를 미워할 수도 있다. 그들은 각자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인간이기 때문이다. 엄마와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는 것. 세상의 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의 인생이 곧 내 인생은 아니라는 걸 굳게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만약 이 다음에 아이를 낳아 그 아이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엄마가 되고 싶다. 내 아이가 나를 꼭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는 엄마가 되고 싶다. 나에게 좋은 사람. 오랜만에 만난 후배 A는 요즘 연애를 둘러싸고 고민이 많아 보였다. 요 몇 주 소개팅을 연달아 했지만 대부분의 만남이 기대처럼 되지 않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연애가 왜 이렇게 어렵냐고 토로하는 후배에게 한 친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너한테 맞는 사람을 아직 못 만나서 그래. 그 말을 하며 후배는 그랬다. 그게 어디 있냐고요. 저한테 맞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래서 물었다. 넌 어떤 남자가 좋아? 그 말에 후배는 좋아하는 이성 스타일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후배의 과거 연애를 조금은 알고 있는 나로서는 그런 사람이 후배와 맞는 사람 같지가 않았다. 후배는 안 그래 보여도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인지 다정한 사람을 좋아한다.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자신의 일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람을 반기는 스타일이기도 하다. 과묵한 사람보다는 활발한 사람, 내향적인 사람보다는 외향적인 사람이 더 맞아 보였다. 하지만 그 말을 하지는 않았다. 어차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은가. 예전에는 나에게도 이상형이 있었다. 하지만 이상형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바라는 누군가의 이상적인 모습일 뿐 그가 나에게 맞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상형이란 어떤 사람이 좋은가? 라는 질문에 적절한 답안일 뿐이다. 그동안 이러이러한 사람이 좋다고 생각해왔지만 그런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고 실제로 만났다 해도 알아보지 못했다. 나 역시 연애를 둘러싸고 고민이 많았다. 나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에서부터 어떤 남자를 만나야 할까? 이 남자는 과연 나를 좋아할까? 까지 세세하게 고민하고 곱씹느라 많은 시간과 감정을 허비했다. 그 시간이 좋은 연애를 위해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도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몇 년 전 어떤 남자를 만나면서 우리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던 나에게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너는 누굴 만날 때 그 사람이 너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늘 고민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은 너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좋아하면 그렇게 헷갈리게 안 해.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을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 얼굴이 빨개졌지만 그 말은 요즘도 누군가를 만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맞다. 내 사람은 나를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그 사실을 모른 척 할 뿐이다. 누군가와 잘 되고 싶다는 바람,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날 그렇게 만든다. 그 사람은 내게 좋아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여주지 않는데도 분명 그럴 거라고 믿고 싶어진다. 그래서 애매한 행동 앞에서도 단호해지지 못한다. 어쩌면, 혹시 라는 기대가 시야를 흐려지게 한다.
아니라는 사인을 못 본 척하게 만든다. 나에게 좋은 사람은 나를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 나를 여러 번 생각하게 하지 않으며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 자꾸만 곱씹게 하지도 않는다. 나를 더 아끼게 만들고 그로 인한 용기로 상대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만든다. 나에게 좋은 사람은 나의 선함을 알아본다. 나의 호의를 우습게 여기거나 이용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소중히 여긴다. 그런 사람은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고 자신 역시 또 다른 선의로 돌려주고 싶어 한다. 다툼이나 오해가 있을 때에는 서툴게나마 진지하게 해결하려고 애쓴다.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거나 도망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그 관계를 말리고 싶지는 않다. 고민하고 겪어보고 이를 그르치면서 알아가는 게 분명 있기 때문이다. 연애는 생각의 흐름, 마음의 움직임이 아니라 행동이고 결정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겠다고 마음먹고 나서야 시작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사랑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연애와 사랑을 위해 행동하는 모든 시간이 나에게 좋은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나 역시 같은 마음가짐으로 늘 움직이는 사람이고 싶다. 죽기 전에 그런 사람 하나만 만나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당당해지고 싶어. 어느 날 램프 요정 지니가 나타나 딱 한 가지 소원만 말해보라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말할 것이다. 뜬금없는 얘기라 지니도 당황하겠지만 진심으로 바라는 소원이 그거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싶다. 그러므로 인해 당당해지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똑똑해지면 될까? 부자가 되면 될까?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아니면 예뻐지면 될까? 영화 아이비 프리티의 르네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한다. 아름다운 몸매와 화려한 패션 감각을 동경하며 살지만 실제로 그는 예쁜 옷을 입을 수 있는 몸을 갖고 있지도 아름답지도 않다. 그래서 그런 자신이 늘 불만족스럽다. 하지만 어느 날 자전거에서 떨어져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나서부터 새 인생을 살게 된다. 자신의 눈에만 자기가 예쁘게 보이게 된 것이다. 실제로 그는 전과 똑같은 얼굴과 몸매를 하고 있지만 스스로가 예뻐 보인다는 뒤바뀐 현실에 전에 없던 자신감을 갖게 된다. 과감하게 옷을 입고 남자들에게도 늘 당당하고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일할 때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일에 거침이 없다. 영화를 보는 내내 스스로를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행동하는 르네의 모습은 매력적이다. 처음에는 우스꽝스러웠지만 극이 점점 진행되는 동안 실제로 그가 멋져 보이기 시작했다. 저렇게 당당하다니, 저렇게 솔직하다니. 영화가 클라이막스에 다다를 때쯤에는 당당함이 곧 그가 가진 최고의 아름다움처럼 느껴졌다. 이 모든 게 예뻐지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이라는 오랜 믿음의 결과였다. 실제로 르네는 달라진 현실을 맘껏 누리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오랜만에 깔깔 웃다가도 불쑥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기에 보고 난 후 리뷰를 살펴보았는데 관객들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진정한 자존감에 대해,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느끼며 사는 일에 대해. 관객들은 영화 속 르네에게 공감했고 그를 부러워했으며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했다.
몇 년 전부터 유난히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사는 데 있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과 강연들도 차고 넘친다. 지인들 역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조차 자존감이 떨어졌다. 자존감 올라가는 일이지 라며 여러 번 자존감에 대해 곱씹으면서 산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살기는 어렵다. 왜 그럴까? 우리에게는 비교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남들에 비해 나는 늘 모자라 보이고 안 멋져 보이고 게으르게 사는 것 같고 이뤄놓은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가끔 도시 한복판을 걸을 때면 종종 놀란다.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다. 고개를 돌릴 때마다 멋진 사람들이 쓱쓱 지나간다. SNS만 열어봐도 똑똑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찌나 유행에 민감한지 다들 최첨단 아이템으로 정성스럽게 꾸미고 다닌다. 그럴 때마다 기가 죽는다. 안 그래도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는 주변의 그런 분위기만으로도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는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생각.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마다 스스로가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일상. 그런데 그게 맞는 삶일까? 나 역시 오랜 시간 자존감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금도 그에 관해 충분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1년여를 쉬는 동안 특히 더 불안감과 자괴감, 수치심, 죄책감에 시달렸다.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나 스스로에게 당하는 채찍질에 늘 기가 눌려 있었다. 그러는 동안 깨닫게 됐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정신 차리고 나라도 나를 아껴야겠다. 그 결심과 함께 하나둘 실천해온 게 있다. 부끄럽지만 몇 개쯤 소개해본다. 하나, 나는 바뀌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억지로라도 믿기로 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니 이런 나를 인정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충고하는 사람들을 멀리했다. 나에게 이렇게 좀 달라져 보라고 종용하는 사람들, 나를 자꾸만 되돌아보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존중해 보기로 했다. 가끔은 오늘 들은 기분 좋은 말을 일기 대신 써보기도 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도 썼다.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대단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형편없는 건 아니라고 믿어보려 했다. 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렸다. 이는 참으로 유아적인 노력이었지만 나로서는 도움을 받았는데 그건 일부러라도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는 것이었다. 타인을 보면 볼수록 그와 나를 비교하게 되고 나를 평가하는 동시에 타인 역시 재단하게 된다. 그래서 길을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사람 구경을 하는 대신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받고 누군가와 만나고 있을 때는 그 사람만 쳐다봤다. 다른 사람은 일부러라도 신경 쓰지 않으려 했고 남들의 이야기에 지나치게 귀를 쫑긋 세우거나 호기심을 갖지 않기 위해 애썼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고 나에게는 나만의 삶이 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 각자 자기의 인생을 사는 데 집중하면 되는 것이다. 사실 그것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나? 셋, 나에게만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들을 발견하려고 했다. 남들이 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말고
내가 몰두해서 즐길 수 있는 것. 남들은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만큼은 즐겁게 임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생각해봤다.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잘하기보다는 편하게 하고 싶었다.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겐 없는 나만의 무엇이 있다. 그건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나의 쓸모를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넷,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멈췄다. 그 대신 노력하지 않아도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을 생각했다. 내가 대단한 것을 이룬 사람이어서 늘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사람이라서 그들이 곁에 있는 게 아니었다. 내가 같은 이유로 그들 곁에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다. 그 노력을 통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내가 나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으로 바꾸고 싶었다. 가급적 기분 좋은 일을 하고 즐거운 것을 떠올렸다. 사소한 것이라도 조금씩 실천하려고 했다. 그리고 꿈은 없고 놀고만 싶습니다가 삶의 모토인 나 자신에 대해서도 무거운 마음을 갖지 않으려 했다. 가끔 기분이 울적하거나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질 때는 그럴 때도 있는 거라고 되뇌며 그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5. 무언가를 할 때는 결과보다는 시작을 생각했다. 흔히 결과보다 과정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과정까지도 못 가고 좌절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실패하거나 즐기지 못하더라도 시작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기로 했다. 안 할 수도 있었는데 했다는 것. 비록 끝까지 하지는 못했지만 해보려고 했다는 것. 그것을 떠올리면 시작과 끝이 덜 두려워졌다. 모든 일을 과정과 결과로 이끄는 것은 시작이다. 작심삼일로 끝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3일을 더 할 수 있는 것이다. 매일 거울을 보며 이야기하고 나를 쓰다듬으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일 없이도 조금씩 내 모습에 대한 초조함을 덜어갔다. 나는 대단한 걸 이루지 않아도 쓸모 있는 사람이며 앞으로 그 쓸모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 모든 과정은 남들과 비교하기를 멈추고 나서야 발견한 것들이다.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불특정 다수를 의식하는 한 진정한 나를 대면하고 사랑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가 유난히 약해서 그런 게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을 의식하며 사느라 이미 충분히 지쳐있다. 자존감은 자신의 부족함이 사랑받을 자격이나 관계의 화목함, 나아가 세상과의 유대감을 해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다. 스스로를 당당한 사람이라 굳게 믿고 살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 그래도 적어도 요즘에는 시시때때로 추락하는 자존감 때문에 불안과 우울을 반복하며 지내지는 않는다. 여전히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원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제는 그걸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끝까지 노력해보자고도 생각 안 한다. 나는 노력을 하든 안 하든 계속 나일 것이고 그런 내가 또 나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세상은 혼자라 해도 내 옆엔 나는 남는다. 그걸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놓인다. 이 사실을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나서야 깨달았다.